트럼프의 정치 진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미국 정치 진영을 결국에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서방 반미 마르크스주의자들 음모론인데 가끔 이렇게 말해요. 네오콘 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테러를 기획했다. 저는 북한 해킹을 막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진영들이 종교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종교이기도 하고 김일성의 영성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뛰어난 중국인 천재라도 중공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과 같은 종교.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들이 기본적으로 종교를 싫어하죠. 우크라이나에 반러 심리를 만든 시기가 있어요. 이게 유로마이단 혁명인데 친러 정부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크라이나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USAID의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친중이 여러 가지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모든 좌파와 우파는 당장 이 체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정치죠. 그래서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동되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로망불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중들 자기들이 선택을 했고요. 러시아는 속급 취급하던 우크라이나가 탈출한다고 여겼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면서 자기네들 기치를 만든 게 NLPDR이에요. 정확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내려왔지만 근데 이들은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정작 이런 것들에 대해선 입을 쏙 다물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내로남불합니다. 왜? 자기네들의 사회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자유주의의 최대 단점이면서 저쪽에 가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정작 그쪽을 막는 반대 진영에 관해서 분탕질을 해요. 대표적으로 테러 진영에 무기를 파는 한국을 반대하죠. 참여연대가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라는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하고 앉아있죠. 이게 노동자 연대 쪽이거든요. 얘네들이 트로츠키주의자들이에요. 또한 일부 이들은 미국을 무시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EU의 무기, 정확히는 동유럽의 무기를 파고 있고 동남아권에도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대체한 동남아권과 그 다음에 그 유럽 쪽에 그 테러를 위한 무기. 그러면서 유럽과 관계 개선을 포기한 듯한 뉘앙스를 취하면서도 유럽이 요구하는 아리백은 지켜야 한다는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유럽과도 친하게 지내겠다는 헛짓거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좌파 입장에서 무기 판매를 제하고 여기고 환경을 중시하는데 그것도 니네들만의 세상은 아니잖아.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세상인데 저들은 우리의 공존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고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이 노동자 연대 계열이 그렇고 그게 참여 연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테러와 동조하는 거죠. 트로츠키가 기본적으로 영구혁명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전 세계 테러를 통해서라도 공산주의화 하자라는 게 주장입니다. 속셈은 사회주의 저변 확대죠. 그래서 중국 블록과 함께 있는 것도 목적으로 합니다. 저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얼핏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도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결국에는 함께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네들 노선 안에서 방향은 같다. 단지 방법에 대한 비판일 뿐이지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있잖아요. 좌파인 척을 숨기면서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 강대강으로 나오는 중국, 러시아 반대 시위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이들은 기본적으로 루저라서요. 이런 음모론의 목적은 명확한데 오랫동안 써왔던 선동기법입니다. 네오콘 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했다. 나토 확장으로 푸틴의 침공을 유도한 거다. 네오콘 혹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테러를 기획했다. 팔레스타인이 테러하도록 유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 이게 노동자 연대들이 하는 거죠.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도둑이 들도록 유도했다는 논리이며 국가는 모든 가능성을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사전에 만들어놔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계속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안 만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양한 가능성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게 기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막 들어가도 된다라는 유도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의 편을 유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편이 그 도둑에 대한 편을 들면서 도둑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이 처음부터 그걸 방어를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된 논리죠. 이들에게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왜? 이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게 이 노동자 연대인데, 얘네들이 이거 연대하겠다는 건 테러와 연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유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무슬림 형제당도 지지할 정도로 테러에 대해서 온건합니다. 덧붙여 마르크스 안에 뭉쳐서 좌파 진영과 전체적으로 연대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저 좌파 진영들이에요. 트로츠키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테러도 허용해야 되고, 사람들 다 뒤지는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혁명론의 마르크스 계열 혁명론이 그쪽 계열이니까 그 성향을 온건히 가지고 있는데, 자유 진영이 소프트하니까 쟤들이 저렇게 나댈 수 있는 겁니다. 말려 죽여야 되는 존재들인데, 여보, 이 트로츠키가 뭐냐? 스탈린주의에 반대해가지고 나온 건데, 마르크스 레닌이 전 세계 혁명을 목표로 했으나 스탈린은 야, 우리 소련화에서 일단 사회주의 단계로 먼저 나가보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트로츠키는 안 된다, 테러라도 해가지고 전 세계 혁명을 유도해보자 라고 하는 게 트로츠키주의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쭉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쪽이 이 사람들이고, 아니 뭐 신트로츠키 이런 거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나 소련이 뭐 자기네들 기준점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론의 차이지 노선은 똑같습니다. 노선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허용이 되었냐? 둘 다를 비판하던 양비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신자파예요. 야, 자본주의에 저 냉전 둘 다를 비판한다. 소련도 비판하고 자본주의도 비판한다. 그러니까 뭐 할 건데?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해보고 허용을 해보자. 그게 어떻게 작동을 했다? 이런 공산주의 비타협적 혁명론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끔 허용이 되고, 독재 정권들이 좀 더 여러 가지 힘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을 자유진영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과 선동은 죄가 아니고 자기들이 선하다는 기준으로 살아요. 이들은 체제 전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이들 방식대로 갔을 경우 자신들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몰락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타협적인 혁명론자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혁명을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극자들의 전통 전략이 그거몰인데, 지난 신자유주의 시절 자유진영은 나름 공존을 하겠다고 이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방어적 자유를 어느 정도 손을 뗐어요. 공존할 생각이 없는 비타협적 체제 전환자들에게 이런 자유 언론을 허용했습니다. 공존이란 건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이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진 않고 우리가 요 안에서 같은 시스템을 굴려나가겠다 라고 가는 게 공존입니다. 그런 이상을 어느 정도 이루어내겠다. 어쨌든 이상이니까. 그러나 저들은 상호 존중의 기본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이들은 체제 전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좌파가 아닌 척하는 인민전선 전략을 사용하죠. 그래서 위에 공유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테러도 감수하고 영구적인 혁명을 추구하는데, 결국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과 다를 바는 없어요. 같은 노선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 계열의 혁명을 추구하는 아류들입니다.
그냥 방법론의 논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들의 노선은 전 세계 공산하고 어찌되었든 각기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부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극좌라고 부릅니다. 이 극좌들이 자유진영에 와서 뭘 하냐? 극우 거리는 게 제일 큽니다. 동시에 북한과 제대로 혁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유럽 공산주의가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사회주의 진영은 그쪽에 남아 있었어요.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사회당들에게 이긴 거지, 공산당들에게 이긴 거지, 유럽은 여전히 어떤 사회주의를 할까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도 들어오고 하니까 나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결별을 하고 나름의 공산주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 공산주의라는 이탈리아 기반의 공산주의가 나와요. 이 유럽 커뮤니즘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매 자체를 목표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지만 극좌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들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열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선 변경, 즉 체제 전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극좌와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기네들 노선 안에서 다양성이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없애야 되는 거고 자유주의는 집단주의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봉건사회나 착취사회로 여겨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가 이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 그런 착취 구조를 창출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로 생긴 착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저변, 정치적 저변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공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자유를 해치려는 이들의 과연 자유를 허용하는 게 옳은가라는 방어적 자유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저들이 저런 성향을 숨기고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극우라 꼬리표를 붙이면 정치에 여력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극우라고 받아들이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절대 비타협적인 극좌거든요. 저들은 심지어 테러와 전쟁의 동조자들입니다. 항상 다른 듯 보여도 뭉치는 이유는 사회주의 저변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고 전쟁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테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들 편의 테러와 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인민 전선 전략을 적극 펼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신자파들 기반으로 데탕트 이후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게 정치권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 현실주의적 정치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명분적 정의적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 저변 확대만 화해독 확대적이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좌파들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 세계 공산주의를 포교하는 게 목적이죠. 이런 적극적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도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인 자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1970년 이전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중에 가장 격렬한 자유주의 포교자는 민주당입니다. 2차 세계대전 승리한 것도 민주당이잖아요. 그걸 이어받은 것도 트루먼이고 그 다음 케네디잖아요. 중간에 아이젠하워가 있긴 하지만은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이긴 한데 특정한 정치색이 없어요. 그 당시 공화당은 특정한 정치색이 없었습니다. 약간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외교였어요. 그래서 트루먼, 케네디, 베트남 전쟁까지 만든 린드 존슨,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적극적인 자유주의의 포교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6.25의 자유를 위해서 개입을 했고 목숨을 던져 한국을 위해 싸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래요. 뭐
이런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었기 때문에. 동시에 케네디 시대에는 어땠냐면 한국에서는 5.16 군사정변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케네디 입장에서는 독재잖아요. 야, 이거 한국 지원하지 말까? 이 시기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야, 미군을 뺄까?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이 기회에. 근데 군부 정권은 미국식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5.16 군사정변 이전에 뭘 하려고 했냐? 장면 내각 당시 GHQ 연합국의 신탁 통치로 해서 통치해볼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자주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아이러니하게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경제는 성장했는데 미국이랑 관계가 그렇게 안 좋으면서 미국은 공산권으로 한국을 넘겨줄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 이게 경제 성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NLPDR이 대한민국의 미국의 식민지이며 괴뢰 정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민주화 운동의 성과도 그 측면에서 자주성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네? 그래서 과도한 개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도 지금 한국의 우격 따짐 같은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계속 뭔가 내면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유혹을 하는 배경이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인도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꼭 필요해요. 꾸준히 자주적인 나라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삥은 잘 뜯었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조공무역 또 삥으로 잘 뜯는 뭐 강대국의 삥을 잘 뜯었죠. 우리 불곰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방산도 잘 팔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대러 진영의 무기를 잘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자유진영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주적인 행보를 가져온 게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미동맹이 되었고 가끔 미국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동맹, 신뢰할 만한 거래 상대로 존재해야 하며 6.25 전쟁이 이런 자유주의적 매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자유의 상징 같은 것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호구가 안 됩니다. 미국을 실제로 공격한 일본과 독일의 정체성과는 한국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포지션입니다. 무엇보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게 외교예요. 케네디가 그 말했죠. 내치에서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끝인데 외교에서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저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다 검열을 하고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같이 지게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 혹은 그 세대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을 한국 버전을 보면 자, 네오콘이 미국이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유도를 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문이 열려있는 곳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로컬화 하면 이거예요. 6.25는 미국이 기획, 계획, 실행한 전쟁이다. 최근에 황현필이 대놓고 색깔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후련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성숙한 반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던 역사 강사. 자기가 좌파 성향이 아닌 척 평범한 역사 강사인 척 한 것들. 중도층을 세대하기 위한 인민전선 전략은 폐기되어야 하며 감시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좌파가 아닌 척, 정치적이지 않은 척 하면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CIA에서 9.11 테러, 첩보를 입수했는데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적으로 테러가 나게끔 두었다. 실제는 어땠냐면요. 이제 소련 붕괴 이후 아버지 부시가 CIA 국장 출신인데 예산을 15%에서 17% 낮추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거는 클린턴에도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CIA 예산, 즉 외국의 첩보의 예산을 줄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시기는 국방비 예산도 줄어들던 시기고 이 줄어든 이 시기가 1991년이 걸프전이거든요. 요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줄어들던 시기예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휴민트가 무너졌어요. 휴민트가 무너지니까 첩보를 입수해도 크로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11 이후 대대적으로 전체 첩보 자금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관련된 영역도 확대되었어요. 약해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나 인간은 원래 예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저 사람들 우리나라 방산 수출과 군사력 증대 이런 거 되게 반대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당이 적극적인 행보거든요. 이게 자기들만 사는 곳이 아닌 나라에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흔히 사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선동 왜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반미 반서방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선동과 거짓말은 이들에겐 별 죄가 아니에요. 혁명 과정 중 하나입니다. 테러도 추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는 이유도 나중에 언론을 기록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끔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10년쯤 20년쯤 지나서 봐봐요. MBC가 지금 현재 사실을 보도 안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전에 이랬다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국열차 꼬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현장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보수 정치가 강한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미국이 가장 가난하고 사람이 많이 죽을 장소를 찾아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슬럼가에 핵을 터뜨렸다. 성인이 돼서 공개된 문서 보니까요. 이게 일본 해군 군기지였어요. 나가사키는. 그리고 미군정도 거기에 군기지로 사용했고 해상자위대도 군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는 해군 조선소 군함 만드는 병기창이었어요. 즉 전쟁 지속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폭격을 한 건데 핵을 터뜨린 건데 뭐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 죽이려고 많이 죽이려고 거기에 핵을 터뜨렸다고 역사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정교조 선생들은 일상적으로 왜곡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포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공화당의 네오콘과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매파입니다. 이들을 딱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십자군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십자군. 그래서 7, 80년대에 신자파들이 그 당시 미국 민주당 진보 진영에 떠올랐거든요. 이들은 양비론자입니다. 소련도 비판하고 미국도 비판합니다. 최대한 대화 타협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탕스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에서도 영향을 주로 미치다 보니까 전통적인 민주당계 케네디 트루먼 이런 반공주의자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떠나 공화당으로 당을 옮겨요. 이 네오콘들이 나중에 레이건 행정부에 많이 들어가고 레이건 자체는 전통 보수주의자이지만 뭐 네오콘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서 군사적인 개입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신자파들의 외교 전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의 전쟁 준비에도 신자파들은 끝까지 대화 타협으로 움직였는데 네오콘은 그냥 선제 공격도 사용할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 교류도 자유 진영으로 전환한 곳을 위주로 뒀고 반대 진영은 경제적으로 제재를 강해요. 즉 적극적인 개입주의인데 군대의 개입에 대해서 망설이잖아요. 자, 이 네오콘들과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헨리 키신저입니다. 자, 이게 현실주의자인 헨리 키신저가 네오콘과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 철학이 없어요. 그냥 뭐 현실 정치, 실용주의, 미국엔 영원한 동맹이 없다.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오콘이나 자유주의적 매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에 보면은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대학생들이었는데 이때 운동권이 트로츠키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상당수는 네오콘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극좌혁명가가 온전한 자유주의자로 바뀐 거는 공존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물론 강경보수로 전향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오히려 한계와 경계를 넘는 관념적인 행동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이 뜨는 거죠. 그 사람이 민주노총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고 집안 자체가 그런 노조에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전 트로츠키주의자였다가 네오콘으로 전향한 네오콘의 아버지 어빈 크리스톨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유명해요. 세계은행 총재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조지 W 부시의 국방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아들 부시. 정작 트로츠키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제일 강경해요. 이 트럼프 옆에 이 정 볼턴 있죠? 요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은 전쟁광이라는 말에 진짜 맞는 사람입니다. 이건 네오콘 중에서 극강경파에 가까운데 전쟁광이라는 말에 솔직히 진짜 맞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정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볼턴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지금 우리는 4개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을 거다. 이게 일기 시절인데 이거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이 표정을 가지고 트럼프를 욕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이 편의 특징이에요. 실제 거의 모든 전쟁에 참전을 요구할 정도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네오콘종의 극강경파. 헨리 키신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위주로 움직이는 걸 부정적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친중 외교 노선을 전개한 것도 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데탕트도 헨리 키신저입니다. 독재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칠레 독재 정권 지원해가지고 그 쿠데타 일으키는 거 지원한 게 이 사람이 했거든요. 즉 음모론을 실제 실행했던 현실 인물은 네오콘이 아니라 이 헨리 키신저 현실 정치주의자들이었어요. 모든 후속 결과가 나온 지금 헨리 키신저를 평가하는 이 편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당장이 이게 눈이 멀어 장기적인 판을 말아먹는 정책. 지금 현재 중국의 스노우볼도 있지만은 남미에 반미가 퍼지게 된 배경도 저 사람 배경이 제일 커요. 미국이 독재 정권도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을 때 얼마나 많은 반미 성향을 양산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실 반미를 만든 대가가 이거예요. 중남미 반미 성향이 이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이익 중심의 외교 정책이 여차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나름 정치관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치관이긴 한데 국제주의 연대적인 정치관은 아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달라요. 예전이랑. 예전에는 소련을 공격 반대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중국을 최대한 반대하는 거고 단지 가장 큰 차이는 트럼프는 최대한 군사적인 문제 없이 넘어가길 바래요. 나오더라도 최대한 사전에 억제 정책을 다 해놓고 전쟁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래요.